나니아 연대기 1권 마법사의 조카 1장 잘못 들어간 문.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는 나니아 나라와 우리 세계 사이를 맨 처음에 어떻게 오고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때는 셜록 홈즈가 베이커 거리에 살고 있었고 베스터블가의 아이들이 루이섬 거리에서 보물을 찾던 시대였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사는 남자아이였다면 날마다 빳빳한 이튼 칼날을 달고 다녀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다. 그러나 음식은 그때가 더 맛있고 달콤했다. 괜히 말해보았자 입안에 군침만 돌 테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값싸고 맛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시 런던에는 폴리 플러머라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주택가에 살았다. 어느 날 아침 폴리는 뒤틀로 나갔다가 옆집 정원에서 한 사내아이가 담장 위로 얼굴을 쑥 내미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여태껏 그 집에는 노총각, 노처녀인 캐털린 남매만 살고 있어서 어린아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폴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그 사내아이의 얼굴은 몹시 지저분했다. 한바탕 울고 난 뒤에 흙 묻은 손으로 무질렀다고 해도 그보다 더 깨끗할 것 같았다. 사실 그 애는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한 짓을 했다. 폴리가 말했다. 안녕? 사내아이가 말했다. 안녕. 이름이 뭐야? 폴리, 너는? 디골이야. 어머, 이상한 이름도 다 있네. 폴리보다 이상하진 않아. 아니야, 이상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이상해. 어쨌든 난 세수는 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특히 폴리는 말을 멈추었다. 엉엉 울고 나서는 말이야 하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그런 말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자기가 울었다는 사실을 남이 알든 말든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불쌍한 아이처럼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 울었다. 너라도 울었을 거야. 정원 끄트머리엔 강물이 흐르고 조랑말이 있는 시골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저분한 소굴로 왔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폴리는 분개해서 말했다. 런던은 소굴이 아니야. 그러나 디고리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폴리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디고리는 계속 말했다. 게다가 너네 아버진 멀리 인도에 계시고 제정신이 아닌 외삼촌이랑 이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너네 엄마를 돌봐주고 있고 그리고 너네 엄마가 아파서 자꾸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는데 디고리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폴리는 정식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몰랐어. 폴리는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디고리의 기분도 바꿔주고 싶어서 가벼운 질문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캐털리 아저씨는 정말로 미쳤니? 글쎄,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 다락방에 외삼촌 서재가 있는데 레티 이모가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대. 우선 그 점이 수상해.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어. 외삼촌은 밥 먹을 때 레티 이모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한테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해. 그럴 때마다 이모는 항상 외삼촌 말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말하지. 앤드루, 그 애를 괴롭히지 마. 디고리는 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라든가, 자 디고리, 이젠 정원에 나가 노는 게 어떠니? 하고 말이야. 얘, 너네 외삼촌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을까? 모르겠어.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렇지만 뭔가 있어. 어느 날 밤에, 사실은 어젯밤 일이야.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밑을 지나 내 침실로 가는데 분명 고함 소리가 들렸어. 혹시 정신 나간 아내를 거기에 가둬둔 게 아닐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위조지폐범이거나 아니 어쩌면 보물섬에 나오는 사람처럼 해적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얘 동료들을 피해 숨어 사는 게 아닐까?
폴리가 소리쳤다. 뭐 엄청나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흥미로운 집인 줄 몰랐어. 디고리가 말했다. 죽음은 흥미있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그런 생각이 쏙 달아날걸. 앤드류 외삼촌이 네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면서 깨어있으면 좋겠어. 게다가 우리 외삼촌은 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이것이 폴리와 디고리가 서로 친해진 계기였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그해 여름에는 둘 다 바닷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났다. 두 아이가 모험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몇 년 만에 찾아온 그해 여름의 눅눅하고 쌀쌀한 날씨 덕분이었다. 날씨가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히 집안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실내 탐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양초 토막을 들고 큰 저택 안이나 주택가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폴리는 자기네 다락방에 있는 작은 문을 열면 물탱크가 있고 그 뒤로 조심스레 기어 올라가면 어두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어두운 공간은 한쪽 면은 벽돌담이고 반대쪽 면은 경사진 지붕으로 된 기다란 굴 같았다. 그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들어왔다. 이 천장굴에는 바닥이라곤 전혀 없어서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발을 옮겨야 했고 그 틈새에는 회반죽을 발라놓았다. 자칫 잘못해서 이 틈새를 디디면 곧장 그 밑에 방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폴리는 그때까지 밀수꾼의 동굴 같은 물탱크 바로 옆의 굴을 들락날락했다. 폴리는 낡은 상자와 망가진 부엌 의자들을 가져와 조금이라도 바닥을 만들려고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걸쳐놓았다. 그러고는 여기에다 여러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와 자기가 쓰고 있던 글과 사과 몇 개를 놓아두었다. 또 종종 폴리가 생강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버려둔 빈 병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서 그곳은 더 밀수꾼의 동굴처럼 보였다. 디고리는 그 천장굴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지만 아무래도 탐험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야, 이 굴은 얼마나 긴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집이 끝나는 데서 이 굴도 끝나버리는 거냐고. 아니, 그 벽돌담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얼마나 긴지는 나도 몰라. 그러면 이어진 집도 끝까지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고 말고. 어머 참! 뭔데? 우린 다른 집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아이고, 그러다 도둑놈으로 붙잡히면 난 사양하겠어. 똑똑한 척하기는. 나는 그냥 너네 뒷집을 생각했던 것뿐이야. 그 집이 왜? 그 집은 비어있거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사 왔을 때부터 그 집은 쭉 비어있었대.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는데. 디고리는 겉으로 말하는 품보다 속으로는 더 들떠 있었다. 누구라도 호기심을 품듯이 디고리 역시 그 집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있을까,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 게다가 일단 들어가 보자는 말이 나온 이상 여기서 그만두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디고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 당장 들어가 볼까? 좋아. 뭐 싫으면 안 가도 돼.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둘은 다락방으로 들어가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가 몇 발자국이나 되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그러면 방 하나에 석가래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폴리네 집에 있는 두 개의 다락방 사이를 지나는 데는 석가래가 4개쯤 있고 한여 방도 다락방처럼 석가래가 4개쯤 있으니까 집 전체 길이를 알 수 있었다. 그 거리의 2배를 가면 디고리네 집 끝에 닿을 것이다. 그때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민집의 다락방으로 통하게 된다. 디고리가 말했다. 그런데 난 그 집이 진짜로 텅 비어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떨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누군가 거기서 몰래 살고 있을 것 같아. 밤에만 어두운 등불을 들고 들락거리면서 말이야. 우린 어쩜 잔인한 범죄 집단을 찾아내서 현상금을 받을지도 몰라.
뭔가 내막이 없고서야 몇 년씩이나 비어있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아빠는 하수도 때문일 거라던데? 치, 어른들은 맨날 재미없는 추리만 한다니까. 두 아이는 밀수꾼의 동굴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가 이제 환한 다락방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빈집에서 유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가셨다. 다락방의 길이를 재고 나서는 연필로 전체 길이를 계산해 보아야 했다. 처음에는 둘의 합계가 서로 달랐다. 결국 서로 같은 숫자로 의견이 맞아떨어졌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탐험에 들어가려고 둘은 너무나 서둘렀던 것이다. 물탱크 뒤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폴리가 말했다.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둘은 각자 손에 촛불을 들었다. 그곳은 아주 깜깜하고 먼지투성이에다 폴리와 디고리는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건너가면서 가끔씩 우린 지금 너네 다락방 맞은편에 있어. 우리 집을 반쯤 지난 것 같아. 하고 속닥거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촛불을 꺼뜨리는 일도 없었다. 마침내 둘은 오른쪽 벽돌담에 작은 문 하나가 보이는 곳까지 왔다. 그러나 두 아이가 있는 쪽 문에는 빗장이나 손잡이조차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은 밖으로 나올 수는 없고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엔 돌리면 틀림없이 돌아갈 것 같은 손잡이가 하나 삐죽하니 달려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내가 돌려볼까? 폴리는 전에 한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둘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둘 다 되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디고리는 약간 힘을 줘서 문고리를 돌려 밀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갑작스레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황폐한 다락방이 아니라 가구가 있는 방 안이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쥐죽은 듯 조용했다. 폴리는 더욱 호기심이 생겨 촛불을 끄고 낯선 방 안으로 생쥐인 양 소리 없이 들어갔다. 물론 그 방은 다락방처럼 생겼지만 거실처럼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벽에는 선반이 쭉 달려있고 선반마다 책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 앞에는 키 큰 안락의자가 등을 보이고 있었다. 폴리와 안락의자 사이에는 거의 방 한가운데를 다 차지하고 있는 큼직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책상에는 책과 노트, 잉크병, 펜, 풀, 현미경 등 온갖 것들이 널려 있었다. 폴리는 그 중에서 반지들이 담긴 선홍색 나무 쟁반을 가장 먼저 보았다. 그 반지들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한 쌍을 이루고 있었고 조금 사이를 두고 또 다른 노란색과 초록색 반지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보통 반지들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어찌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금방 눈에 확 띄었다. 그 반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작은 물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폴리가 좀 더 어렸다면 반지 하나를 입안에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그러나 폴리가 방금 눈치챘듯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만일 그 당시에 이미 전기청소기가 발명되었다면 폴리는 그 소리가 멀리 몇 층 아래에 있는 방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전기청소기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청소기 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고 음악적인 울림이었다. 단지 너무 가물가물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폴리가 어깨너머로 디고리에게 말했다. 괜찮아, 여긴 아무도 없어. 폴리는 이제 속삭이지 않고 제법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디고리가 눈을 끔뻑거리며 낯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디고리가 말했다. 잘못 들어왔어. 이 집은 절대 빈집이 아니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폴리는 색깔 있는 반지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것들은 뭘까? 디고리는 한시가 급하다는 투였다. 야, 제발
여기서 빨리 나갈수록.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디고리는 하려던 말을 끝맺지 못했다. 느닷없이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가 움직이더니 마치 함정문에서 튀어나오는 팬터마임의 마귀처럼 앤드루 외삼촌의 섬뜩한 모습이 불쑥 솟아올랐던 것이다. 두 사람은 결코 빈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디고린의 금지된 서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는 앗! 하고 소리치며 그제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아차렸다. 좀 더 멀리 갔어야 했다는 것도. 앤드루 외삼촌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었다. 말쑥하게 면도한 긴 얼굴과 오뚝한 콧날에다 눈은 번쩍번쩍거리고 잿빛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디고리는 완전히 할 말을 잊어버렸다. 앤드류 외삼촌이 전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던 폴리도 금방 겁에 질렸다. 앤드류 외삼촌이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가버려서였다. 그러고는 빙 돌아서서 번쩍이는 눈으로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며 이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었다. 앤드류 외삼촌이 말했다. 자, 이젠 그 멍청한 노이도 너희에게 힘을 쓸 수 없겠지. 그것은 도저히 어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 폴리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폴리와 디고리는 아까 들어왔던 작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앤드류 외삼촌은 두 아이보다 동작이 훨씬 날쌔다. 외삼촌은 벌써 폴리와 디고리 뒤로 가서 그 문까지 잠가버리고 문 앞에 떡 버티고 선 채 손을 비비며 손가락 마디를 딱딱 꺾어댔다. 몹시 희고 아름다운 기다란 손가락이었다. 외삼촌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아이 2명이었거든. 폴리가 말했다. 저 캐틀리 아저씨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다 됐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네? 아니 아직 안 돼.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야. 나는 아이 2명이 필요해. 자, 보다시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중이거든. 기니피그로 실험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기니피그들은 말을 할 줄 모르지. 게다가 녀석들한테 어떻게 돌아온지 설명해 줄 수도 없단 말씀이야. 디고리가 말했다. 있잖아요 외삼촌, 이제 진짜 저녁 때가 다 돼서 가족들이 곧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셔야만 해요. 보내줘야만 한다고? 디고리와 폴리는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다. 감히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둘의 눈빛은 이거 큰일 났지? 절대 외삼촌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 라고 말하고 있었다. 폴리가 말했다. 지금 저녁 먹으러 보내주시면 먹고 나서 다시 올게요. 앤드류 외삼촌은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호, 그렇지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지? 그러더니 금세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아, 좋아. 너희가 꼭 가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너희 같은 애들이 나하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겠어. 외삼촌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이따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하지만 괜찮아. 저녁이나 먹으러 가려무나. 그런데 가기 전에 너희한테 선물이나 하나 해줘야겠어. 이 칙칙하고 낡아빠진 서재에서 어린 여자애를 본다는 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니니까. 특히 너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꼬마 소녀는 말할 필요도 없지. 폴리는 앤드류 외삼촌이 진짜로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앤드류 외삼촌이 폴리에게 물었다. 우리 꼬마 아가씨 반지 좋아하지 않니? 저쪽에 있는 노란색이랑 초록색 반지 말이에요? 어머 너무너무 예뻐요. 초록색 반지는 안 돼. 미안하지만 그 반지는 줄 수가 없구나. 대신 노란색 반지는 기꺼이 줄 수 있지. 사랑하는 내 마음까지 담아서 말이다. 자, 이리 와서 하나 끼워보렴. 폴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싹 가셨고 이 늙은 신사가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그 눈부신 반지들에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다. 폴리는 나무 쟁반 쪽으로 다가갔다. 폴리가 말했다. 어머나, 여기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나네. 꼭 반지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앤드류 외삼촌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참 재미있는 상상인데 우리 귀염둥이 꼬마 아가씨.
앤드루 외삼촌의 웃음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디고리는 외삼촌의 얼굴에서 탐욕에 가까운 열망을 눈치챘다. 그 순간 디고리가 소리쳤다. 폴리,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거기에 손대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디고리가 소리친 순간 폴리의 손은 이미 반지 하나를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무런 빛도 소리도 없이 폴리는 사라졌다. 방 안에는 디고리와 앤드루 외삼촌만 남아있었다. 2장 디고리와 외삼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디고리는 악몽 속에서조차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꽥 지르고 말았다. 앤드루 외삼촌이 재빨리 손으로 디고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가만히 있어. 외삼촌은 디고리의 귀에다 쉿 하고 속삭였다. 네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듣겠지. 그럼 엄마가 얼마나 놀랄지 잘 알 텐데. 나중에 디고리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외삼촌의 야비한 태도에 디고리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나 어쨌든 디고리는 다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앤드루 외삼촌이 말했다. 그래야지. 하기야 소리를 지르는 것도 당연해. 누군가 사라지는 걸 처음 볼 땐 충격이지. 뭐 나도 어느 날 밤에 기니피그가 사라지는 걸 봤을 땐 그랬으니까. 그럼 외삼촌이 비명을 질렀던 게 그때였어요? 아하, 너 그 소리를 들었구나. 그렇지? 설마 그동안 나를 감시해온 건 아니겠지. 디고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폴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앤드루 삼촌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귀여운 녀석, 나를 축하해주렴. 내 실험이 성공했어. 그 꼬마는 사라졌어. 없어진 거야.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라고. 외삼촌, 그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보내버렸어. 또 다른 세계로 말씀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앤드루 외삼촌은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모든 걸 말해주지. 혹시 전에 르페이 부인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저희 고모 할머니인가 하는 분 말이세요? 아니,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야. 그분은 내 대모님이었어. 저기 벽에 걸려있는 분이시지. 디고리는 빛 바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보닛을 쓴 늙은 여자 얼굴이었다. 디고리는 언젠가 시골집의 낡은 서랍 안에 있던 사진에서 똑같은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걸 기억했다. 그때 엄마한테 누구냐고 여쭤보았지만 엄마는 그 사진에 대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물론 옛날 사진만 보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디고리는 사진 속의 주인공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디고리가 물었다. 앤드루 외삼촌, 저기 저분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앤드루 외삼촌은 킬킬거리며 말했다. 글쎄, 그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냐에 달렸겠지. 사람들의 속이 너무 좁으니까. 그분이 말년에 유별났던 건 사실이야. 분별 없는 짓을 많이 하셨거든.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가두었지. 그럼 정신병원에 가뒀단 말이에요? 앤드루 외삼촌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리지. 세상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요? 가엾은 분이야. 몹시 어리석었지.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셨어.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어쨌든 나한테 언제나 잘해주셨단다. 하지만 그런 게 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외삼촌이... 앤드루 외삼촌이 디고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임마, 때가 되면 다 얘기할 거야. 그러고는 다시금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르페이 대보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지. 임종을 앞두고는 거의 몇 사람밖에 안 만나셨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 너도 알다시피 그분은 무식한 보통 사람들을 싫어하셨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그분과 나는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이 나더러 자기 집에 있는 낡은 책상에 가서 비밀 서랍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시더구나. 상자를 집어든 순간 나는 손가락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엄청난 비밀 상자를 쥐었다는 걸 알아챘지. 그분은 나한테 그걸 주면서 자기가 죽자마자 정해진 의식에 따라 다친 상태 그대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어. 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이제 보니 외삼촌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군요. 앤드류 외삼촌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비열하다고?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모름지기 사는 녀석이라면 기필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뭐 이 말인가? 옳은 소리야. 옳고 말고 당연한 얘기지. 네가 그렇게 배웠다니 이거 여간 기쁜 게 아닌데. 하지만 네가 꼭 이해해야 할 게 있단다. 그런 규범은 어린 사내아이나 하인, 여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심오한 연구자나 위대한 사상가들 혹은 현인들한테는 기대하기 힘들지. 디고리, 그럴 수는 없는 거란다. 바로 나처럼 숨겨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쁨에서 단절되어 있듯이 일상적인 규범에서도 자유로운 거야. 디고리, 우린 고귀하고 고독한 운명을 타고났단다. 한숨을 쉬며 말하는 외삼촌의 얼굴이 어찌나 심각하고 고귀하고 신비로워 보이는지 디고리는 잠시 동안 외삼촌이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폴리가 사라지기 전에 외삼촌이 지었던 음흉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순간 디고리는 앤드류 외삼촌이 내뱉은 거창한 말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디고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외삼촌의 말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앤드류 외삼촌이 말했다. 물론 나는 한동안 감히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도 못했지. 그 안에 굉장히 위험한 게 들어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왜냐면 내 대모님은 몹시 보기 드문 여자였거든. 사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요정의 피해를 지닌 최후의 인간이었어. 디고리, 아마도 넌 지금 요정을 대모님으로 모신 최후의 인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건 네가 늙어서도 기억할 만한 거리가 되겠지. 디고리는 속으로 그 여자는 나쁜 요정이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폴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놈의 소리 어지간히도 하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내 첫 임무는 그 상자를 연구하는 거였지. 몹시 오래된 상자였어. 그때 당시에도 나는 그 상자가 그리스,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히타이트족, 중국 것은 아니라는 사실점은 알고 있었지.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의 것이었어. 오, 마침내 진실을 알아낸 날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그 상자는 바로 아틀란티스 거였더라고.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 섬에서 내려오던 것이었지. 말하자면 유럽에서 발굴되는 석기시대 유물보다 몇 세기나 앞선 것이었던 뜻이야. 더욱이 그 상자는 다른 것들처럼 거칠거나 조잡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아틀란티스는 태초부터 신정과 궁전, 지혜로운 사람들로 넘치던 위대한 도시였거든. 외삼촌은 디고리가 뭔가를 말하기는 기다리는 양 한동안 말을 끊었다. 그러나 디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삼촌이 더 싫어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앤드류 외삼촌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 가지 마법을 배우고 있었지. 말하자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아맞힐 정도는 된 거야.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가능성들을 좁혀나갔지. 그러다 보니 괴상한 사람들도 더러 만나게 되고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 내 머리가 허옇게 생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마법사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 건강까지 해치고 말았지. 하지만 나중엔 좀 나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알아내고 만 거야. 앤드류 외삼촌은 아무도 얘기를 엿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몸을 앞으로 숙이고서 거의 속삭이다시피 했다. 아틀란티스의 상자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시작될 때 또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어떤 것이 들어있었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한 디고리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그냥 먼지일 뿐이야. 바싹 마른 고운 먼지. 그다지 볼만한 건 아니었어. 어쩌면 평생 노력한 대가치곤 보잘것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 먼지를 보자 저 먼지 하나하나가 한때 다른 세계에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물론 너도 알겠지만 다른 세계란 다른 행성이란 뜻이 아니야. 행성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 부분이고 네가 아주 멀리 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세계지. 그러나 정말로 다른 세계, 다른 종류,
다른 우주라서 이 우주 공간을 아무리 여행해도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세계야. 오직 마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세계. 어떠냐? 앤드루 외삼촌은 손을 비비면서 불꽃놀이 할 때 나는 소리처럼 손가락 마디를 따닥 따닥 꺾어댔다. 외삼촌은 계속해서 말했다. 단지 정확한 형태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먼지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지.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형태였어. 내 초기 실험들은 하나같이 실패였지. 기니피그로 실험해 보았지만 몇 마리는 죽어버렸고 어떤 놈들은 작은 폭탄처럼 터져버리더군. 예전에 기니피그 한 마리를 제 손으로 키운 적이 있는 디고리가 말했다. 정말이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짓이군요. 넌 어쩌면 그렇게 딴소리만 골라서 하냐? 기니피그는 원래 그러려고 세상에 나온 거야. 게다가 난 버젓이 돈을 주고 그놈들을 샀어.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그래, 마침내 나는 반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 노란색 반지들이 있어. 그런데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야. 나는 이제 누구든 노란색 반지를 만지기만 하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걸 확신해.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본 것들을 나한테 말해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엄청난 공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앤드루 외삼촌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얼굴로 말했다. 넌 뭐든지 삐딱하게만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실험인지 모르겠어? 누군가를 다른 세계로 보내는 이유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렇다면 외삼촌이 직접 가시지 그랬어요. 디고리는 이 단순한 질문에 외삼촌이 어찌나 놀라고 불쾌해하는지 이제껏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외삼촌은 다짜고짜 소리쳤다. 내가? 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내 나이에 게다가 이런 몸으로 불쑥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위험과 충격을 견디란 말이냐. 세상에,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듣겠네.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다른 세계가 뭘 뜻하는지 좀 생각해봐. 어떤 것을,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결국 그 때문에 폴리를 그리로 보낸 거군요. 디고리는 분노로 뺨이 화끈 달아올라 있었다. 아무리 내 외삼촌이지만 외삼촌은 자기도 무서워서 못 가는 곳에 비겁하게 어린 여자애를 보냈다는 거예요. 앤드루 외삼촌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닥쳐. 너처럼 작고 지저분한 꼬맹이 녀석한테 그런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야. 넌 몰라. 난 위대한 학자이자 마법사이자 전문가로서 현재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란 말씀이야. 실험에는 당연히 실험용 대상이 필요한 법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기니피그를 시험에 사용하기 전에 그놈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그러니. 희생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지혜도 얻을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나 스스로 그곳에 간다는 건 멍청한 짓이야. 그건 장군더러 졸병처럼 싸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지. 내가 죽는다고 치자. 그럼 내가 평생을 바쳐온 작업은 뭐가 되는 거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폴리를 다시 데려올 건가요? 지금 막 그 얘기를 꺼내려는 참인데 네 녀석이 버릇없이 가로막았잖아. 난 마침내 그 여행에서 돌아오는 방법도 알아냈단 말씀이야. 초록색 반지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폴리는 초록색 반지가 없잖아요. 앤드루 삼촌은 또 한 번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그럼 그 애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외삼촌이 폴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애는 돌아올 수 있어. 누군가 노란색 반지를 끼고서 초록색 반지 2개를 갖고 뒤따라간다면 말이다. 초록색 반지 하나는 자기가 끼고 나머지 하나는 폴리한테 주는 거지. 디고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디고리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앤드루 외삼촌을 노려보았다. 디고리의 뺨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앤드루 외삼촌은 마치 선심을 쓰거나 좋은 충고를 해주고 있는 훌륭한 외삼촌이라도 되는 양 잔뜩 점잔을 빼며 높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러니까 디고리, 내가 바라는 건 네가 겁쟁이처럼 굴지 않았으면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사람이 공경에 빠진 숙녀를 구출하러 갈 기사도 정신이나 명예심이 부족하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만두세요. 외삼촌한테 명예 같은 게 있다면 외삼촌이 직접 갔겠죠.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요. 좋아요. 결국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하지만 외삼촌은 짐승이에요. 미리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서 일단 폴리를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내놓고 내가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외삼촌은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좋아요. 내가 가겠어요. 하지만 먼저 꼭 한 가지 속 시원히 말해둘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마법 따윈 믿지 않았어요. 이젠 진짜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마법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옛 이야기들이 얼마 정도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외삼촌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악하고 잔인한 마법사 중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벌을 받지 않는 이야기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요. 이제까지 디고리가 했던 말 가운데 이 마지막 말은 앤드루 외삼촌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앤드루 외삼촌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공포에 떨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은 비록 외삼촌이 짐승 같은 짓을 하긴 했어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해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외삼촌은 그런 표정을 떨쳐버리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처럼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여자들이나 하는 얘기 말이야. 응? 하지만 디고리, 내게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네 꼬마 친구가 위험하다는 걸 걱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 애가 간지도 꽤 오래됐는데 거기에 어떤 위험이라도 있다면 글쎄다.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해서 땅을 칠 수도 있을 텐데. 디고리는 거칠고 사납게 쏘아붙였다. 꽤나 걱정되겠군요. 이제 그런 잔소리엔 넌더리가 나요.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외삼촌은 뻔뻔스럽게 말했다. 너 정말이지 그 성깔 좀 고쳐야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레티모처럼 될 거다. 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외삼촌은 일어서서 두 손에 장갑을 끼고 반지들이 담겨있는 나무쟁반 쪽으로 걸어갔다. 이 반지들은 살갗에 닿아야만 효력이 발생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네 주머니에 하나를 넣고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실수로 반지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 노란색 반지를 만지는 순간 너는 이 세계 바깥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직 실험해본 건 아니지만 말이다. 네가 다른 세계에 갔을 때는 아마 초록색 반지를 만지는 순간 그 세계에서 사라지고 이곳으로 다시 나올 거야. 자, 초록색 반지 2개를 네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겠다. 초록색 반지가 든 주머니가 어느 쪽인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초록색에 초, 오른쪽에 오를 따서 초오야. 그러니까 초록색 반지는 오른쪽 주머니다. 알겠지? 하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그 꼬맹이 여자의 거야. 자, 이제 네가 직접 이 노란색 반지를 집어봐라. 내가 너라면 반지를 손가락에 끼겠다. 그래야 떨어뜨릴 염려가 없을 테니까. 디고리는 막 노란색 반지를 집어들려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좀 우리 엄마는 어쩌죠?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텐데. 앤드루 외삼촌은 희희낙낙하며 말했다. 빨리 갈수록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 그렇지만 외삼촌은 내가 확실히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외삼촌은 어깨를 들썩이고는 문으로 걸어가 잠긴 문을 활짝 열고 말했다. 좀 그렇다면 네 맘대로 해. 아래에 내려가서 저녁이나 먹든지. 네 뜻이 그렇다면 뭐 그 꼬마 여자애가 다른 세계에서 야수들한테 잡아먹히든 물에 빠져 죽든 굶어 죽든 거기서 영영 헤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다 넌 간식 시간이 되기 전에 플러머 부인한테 가서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구나. 네가 반지 끼는 걸 무서워해서 그랬다고 말이야. 미치겠군. 내가 좀 더 크다면 외삼촌을 한번 갈겨줄 텐데. 그러고 나서 디고리는 코트 단추를 여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문제의 반지를 집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디고리는 그보다 더 바람직한 다른 방도란 없다고 생각했다. 3장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 앤드류 외삼촌과 서재는 곧 사라져버렸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뒤섞였다. 다음 순간 디고리는 위에서는 부드러운 초록빛이 내려오고 아래에는 어둠이 깔리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디고리는 어디에도 서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앉거나 누워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 않았다. 몸에 닿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디고리는 중얼거렸다. 난 지금 물속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물 아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디고리는 한순간 겁이 났지만 거의 동시에 자기가 위쪽으로 힘차게 돌진해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머리가 공중으로 쑥 솟아오르더니
자신이 연못가의 부드러운 풀밭으로 기어오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천천히 땅을 디디고 일어나면서 디고리는 물속에 있다 나왔다면 당연히 몸에 물기가 묻어있거나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다. 옷도 완전히 말라 있었다. 디고리는 끝에서 끝까지 10발자국도 안 되는 어느 숲속의 작은 연못가에 서 있었다. 하늘은 빽빽이 자라난 나무와 잎사귀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잎사귀 사이로 비치는 빛은 모두 초록빛이었다. 그러나 이 한낮의 초록빛이 밝고 따뜻한 것으로 보아 나무 위에는 강한 땡볕이 내리쬐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숲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숲이었다. 새도 벌레도 동물도 없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오직 나무가 자라는 소리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연못은 디고리가 방금 빠져나온 연못만 있는 게 아니었다. 눈길 닿는 곳까지 수십 개나 되는 연못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 뿌리들이 그 연못에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숲은 너무나 생기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훗날 디고리는 이 숲을 묘사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곳은 감질만 나는 곳이었어. 꼭 건포도 가든 과자처럼 말이야. 가장 신기한 점은 디고리가 미처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를 거의 잊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디고리는 폴리나 앤드루 외삼촌, 심지어 엄마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디고리는 최소한의 두려움이나 흥분 혹은 호기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만약 누가 디고리에게 어디서 왔니? 하고 묻는다면 디고리는 아마도 난 항상 여기에 있었어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언제나 거기에 있었으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지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다. 디고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렇게 회고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니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지. 그게 전부였어. 디고리는 오랫동안 숲을 바라보고 나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여자아이가 나무 밑에 등을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자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감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몽사몽인 듯했다. 그래서 디고리는 한동안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아이가 눈을 떴지만 역시 한동안 말없이 디고리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고는 이윽고 꿈을 꾸듯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 너를 본 적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넌 여기 오래 있었니? 항상. 적어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방금 네가 저 연못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디고리는 혼란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그랬었지. 그런데 잠시 깜빡했어. 그러고는 꽤 오랫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윽고 여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저 있잖아. 우리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처럼 한 여자애와 남자애가 생판 다른 곳에 살면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 아마도 그냥 꿈이었겠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아. 한 남자애와 여자애가 서로 옆집에 살면서 석가래 사이로 기어다니는 그런 꿈 말이야. 그 여자의 얼굴이 더러웠던 기억이 나. 너 뭔가 혼동하는 거 아니니? 내 꿈속에서는 남자의 얼굴이 더러웠단 말이야. 난 남자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 아니, 저게 뭐지? 어머, 기니피그야. 정말로 그것은 풀밭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뚱뚱한 기니피그였다. 그러나 그 기니피그의 몸통 한가운데는 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끈에 밝은 노란색 반지가 동여매져 있었다. 디고리가 소리쳤다. 야, 저것 좀 봐. 반지야. 그리고 이것 봐. 네 손가락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 마침내 여자아이도 진짜 관심을 갖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은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동시에 소리쳤다. 여자아이는 캐털리 아저씨! 하고 외쳤고 남자아이는 앤드루 외삼촌! 하고 외쳤다. 이어서 둘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깨달았고 점차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사건의 전말을 똑똑히 이해했다. 디고리는 외삼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설명했다. 폴리가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지? 기니피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까? 디고리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난 그래야 될 것 같아. 여긴 너무 조용해. 꼭 꿈속 같아. 넌 지금 거의 잠든 거나 마찬가지야. 일단 그 상태에 빠지면 우린 영원히 드러누워서 꾸벅꾸벅 졸기만 할 거야. 여긴 아주 기분 좋은 곳이야. 그건 그래. 하지만 우린 돌아가야 돼. 폴리는 일어서서 기니피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다가 곧 마음을 바꾸었다. 기니피그는 여기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 여기서 아주 행복해하는데 괜히 집에 데려갔다가 너네 외삼촌한테 또 끔찍한 변을 당하면 어떡해. 보나마나 그럴 거야. 외삼촌이 우리를 어떻게 다뤘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둘은 연못가로 가서 잔잔한 물속을 돌아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의 그림자가 울창하게 드리워져 있어서 연못 속은 아주 깊어 보였다. 폴리가 말했다. 우린 수영복 같은 것도 없잖아. 바보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옷 입은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나왔을 때 옷이 하나도 젖지 않았거든. 기억 안 나? 넌 수영할 줄 알아? 웬만큼? 너는? 글쎄, 난 별로야. 아마 수영할 필요도 없을 거야. 우린 그냥 물속으로 내려가는 건데 뭐. 둘 다 연못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둘은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뛰어! 하고 외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세찬 물보라를 튀기며 둘은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두 아이는 여전히 그 푸른 숲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 서로 손을 잡은 채 겨우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은 연못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연못의 깊이는 고작 5, 6cm밖에 되지 않았다. 둘은 첨벙거리며 다시 마른 땅 위로 나왔다. 폴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그 숲속에는 실제로 무섭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겁을 집어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제 알았어. 당연히 될 턱이 없지. 우린 아직도 노란색 반지를 끼고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나갈 때 끼는 건데 말이야. 초록색 반지가 우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야. 반지를 바꿔 껴야 돼. 너 주머니 있어? 좋았어. 왼쪽 주머니에다 노란색 반지를 넣어둬. 내가 초록색 반지 2개를 가져왔는데 이건 네 거야.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다시 연못으로 갔다. 그러나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디고리가 오호라 하고 길게 소리쳤다. 폴리는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왜 그래? 방금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다른 연못들은 모두 어떤 걸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못 속에 뛰어들어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연못 속에 뛰어들면 어디든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쩜 연못 바닥마다 모두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린 이미 앤드류 외삼촌의 다른 세계인지 다른 장소인지 그딴 데 와 있잖아. 네가 그래. 디고리가 말을 잘랐다. 에이, 망할 놈의 앤드류 외삼촌. 외삼촌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한 번도 제발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딱 하나의 다른 세계만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수십 개나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숲은 그 세계들 중에 하나란 얘기니? 아니, 이 숲은 그 세계 축에 끼이지도 않는 것 같아. 여긴 그냥 중간 장소 같은 데일 것 같아. 폴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디고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도 모르겠어? 자, 들어봐. 집에서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있는 천장 굴을 생각해봐. 그건 누구네 방도 아니야. 실제로 어떤 집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지. 하지만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쭉 이어져 있어서 어떤 집으로든 갈 수 있었어. 이 숲도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일단 이곳을 발견하면 모든 세계를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글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폴리가 말을 꺼냈지만 디고리는 못 들었는지 자기 말만 계속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고. 이곳이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 이유가 그거야. 여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처럼 말이야. 사람들이 얘기하고 일하고 밥 먹는 건 다 집안에서 하는 일이야. 벽 뒤나 천장 위, 마루 밑, 혹은 우리의 천장 굴처럼 중간 장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굴을 빠져나가면 어떤 집이든 나오지. 난 이곳을 빠져나가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우리가 나온 그 연못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아직은 안 그래도 되는데 뭐. 폴리는 꿈꾸듯이 말했다.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 정말 근사한데? 저 그럼 어느 연못으로 들어가 볼까? 그러자 폴리가 얼른 막았다. 잠깐, 난 이 연못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새로운 연못에 들어가지 않겠어. 네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 안 돼. 그러다간 앤드류 외삼촌한테 붙잡혀서 재미도 보기 전에 반지를 빼앗기고 말 거야. 그럴 순 없어. 그럼 원래 우리가 왔던 연못 속으로 조금만 내려가 볼 순 없을까?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된다면 네 외삼촌의 서재로 되돌아가기 전에 반지를 다시 바꿔 끼고 연못 위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 정말 조금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걸까? 글쎄,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되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야. 디고리는 이 말에 동의하기까지 꽤나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폴리가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디고리도 결국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폴리도 어떤 위험 앞에서는 디고리 못지않게 용감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에 비해 디고리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수가 되었다. 디고리는 유명한 교수가 되어 다른 책에도 등장한다. 한동안 승강이를 벌인 끝에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서로 손을 맞잡고 뛰어들기로 했다. 그런데 만약 앤드루 외삼촌의 서재나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폴리가 그 자리에서 바꿔! 하고 소리치는 것을 신호로 둘은 초록색 반지를 살짝 빼고 노란색 반지를 끼기로 했다. 디고리는 바꿔!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자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폴리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손을 잡고서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하나, 둘, 셋, 뛰어! 이번에는 효과가 나타났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란 몹시 까다롭다. 맨 처음 캄캄한 하늘에 밝은 빛이 떠다니고 있었다. 디고리는 언제나 그 빛은 별빛이며 아주 가까이에서 목성을 분명히 보았다고 맹세했다. 목성의 위성들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줄지어 늘어선 지붕과 굴뚝들이 나타났다. 두 아이는 성 바울 대성당을 보고는 자신들이 런던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또한 담벼락 너머로 온 집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이윽고 두 아이는 앤드루 외삼촌을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뿌옇고 유령 같은 모습에서 점차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삼촌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폴리가 바꿔! 하고 소리쳐서 둘은 반지를 바꿔 끼웠다. 그러자 우리 세계는 꿈처럼 천천히 사라져가고 위에서 비치는 초록빛이 한층 강렬해지며 둘의 머리가 연못 밖으로 나오고 곧 기슭까지 올라왔다. 이제 주위에는 온통 푸르름과 빛과 고요함이 넘치는 숲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디고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어떤 연못이든 갈 수 있어. 저기 저 연못으로 가보자. 폴리가 말했다. 잠깐, 이 연못에다 표시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둘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디고리가 방금 하려던 짓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숲에는 연못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하나같이 비슷비슷한 데다 나무들조차 엇비슷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세계로 통하는 연못에 아무 표시도 해놓지 않고 떠난다면 그 연못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란 베개 하나꼴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머니 칼을 꺼내서 연못 기슭에 풀밭을 길쭉하게 도려내고 있는 디고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향긋한 냄새가 나고 불구스름한 갈색 흙은 초록빛 풀밭과 대조되어 눈에 확 띄었다. 폴리가 말했다. 어휴, 둘 중에 하나라도 센스가 있었게 망정이지. 디고리가 말했다.
헛된 소리 좀 작작해. 따라와. 다른 연못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곧바로 폴리가 쏘아붙이듯 대답했고 디고리는 한층 더 비꼬는 말을 내뱉었다. 말두툼은 몇 분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시시콜콜 늘어놓으면 너무 재미없을 테니까 건너뛰기로 하겠다. 그 대신 둘이 가슴을 졸이며 겁에 질린 얼굴로 이름 모를 연못가에 서서 노란색 반지를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뛰어! 하고 외치던 순간부터 이야기하겠다. 첨벙.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연못 역시 그저 웅덩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 가기는커녕 이날 아침에 2번씩이나 발만 적신 채 다리에 물만 튀겼을 뿐이었다. 디고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제기랄, 이번에 뭐가 잘못된 거지? 제대로 노란색 반지를 꼈는데 외삼촌이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나가는 거랬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자면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앤드루 외삼촌이 반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초록색 반지 역시 우리 세계로 가는 반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외삼촌이 생각한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반지들을 만든 원료는 전부 이 숲에서 나온 것이었다. 노란색 반지의 원료는 그것을 낀 사람을 이 숲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원료는 원래 있던 자리인 중간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록색 반지의 원료는 원래 자리를 벗어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숲을 빠져나가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자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일을 벌였던 것이다. 대부분 마법사들이 그렇다. 물론 디고리도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지 그때 당시에는 딱 부러지게 알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이 사실을 놓고 의논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록색 반지를 끼고 새로운 연못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폴리가 말했다.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폴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반지를 끼든 새로운 연못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을 튀기는 것 말고는 딱히 무서워할 만한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디고리 역시 폴리와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둘이 초록색 반지를 끼고 손을 잡고서 또다시 연못가로 갔을 때에는 확실히 처음보다는 덜 심각하고 덜 흥미로웠다. 디고리가 외쳤다. 하나, 둘, 셋, 뛰어! 그리고 둘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